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며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정책 카드로 부유층 과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에서 3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미 전역에서 혹한이 이어지며 한 주 동안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2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뉴욕시의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2050년까지 3초에 1명씩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2년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 50조 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테라루나의 개발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시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카드로 보유층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론할 유력 쟁점으로 부자 과세 외에 처방약 가격 제한, 기업 가격 인상 억제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부유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 몇 주 동안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부유층 과세가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고문들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보장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화당을 상대로 대비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론할 유력 쟁점으로 부자 과세 외에 처방약 가격 제한, 기업 가격 인상 억제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책안을 논의한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고 추가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정책안이 트럼프를 상대로 표심을 끌어들일 좋은 카드로 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쟁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려면 대중영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서 12일 실시된 CBS 뉴스 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절반이 바이든 재선이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좌파 성향 정책그룹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의 린지 오원스 이사도 4년이 더 주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성을 줄지를 말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영상을 통해 승리의 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자에게 자원봉사와 기부를 요청할 수는 없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우수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 사퇴로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됩니다. 이들은 오는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 다툼 및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망명 신청자 보호소 안에서 3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의 갈등과 사망 사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 크레센트 스트릿에 위치한 퀸즈 카운티 인앤스위치 호텔에서
생후 3개월 된 여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3시경 여아의 가족으로부터 신고 전화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아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인근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퀸즈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망한 생후 3개월의 여자아기가 망명신청자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방검찰 및 검시관들은 해당 호텔에서 현장 감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 대변인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망명신청자 보호소 내 문제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망명신청자 보호소에 거주 중이던 11세 소년이 신발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으며 2주 전 랜더스 아일랜드 망명신청자 보호소 내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지난 목요일에도 랜더스 아일랜드 보호소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다툼이 집단 싸움으로 번지며 18명이 체포됐고 다툼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목을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에 생명을 위협하는 복구 한파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사망자가 한 주 동안 8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에서도 추가로 보고됐는데요. 주 정부는 저체온증부터 눈길 미끄럼 사고까지 한파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운전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동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린 데 이어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혹한이 이어져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CBS 방송이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최근 한 주간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91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주된 사망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주 미네소타주 북동부 지역이 영하 35.6도까지 떨어졌으며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56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얼음 폭풍이 몰아쳐 4만 5천 명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와 인디애나주에서도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주말 동부 지역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고 플로리다 북부까지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극과 캐나다에서 내려온 한랭 전선이 한파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며 찬바람을 가두던 제트 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위도까지 내려왔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고 빙판이 형성되는 날씨 상황이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추위가 물러나면서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미국을 강타했던 추위는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 중반부터는 점차 풀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한번 뉴욕시의회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경찰의 불시 검문 시 무슨 이유로 누구를 검문했는지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라는 입장이지만 애덤 시장은 위급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찰의 불시 검문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례안은 경찰관을 거래 순찰이 아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게 만들 것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2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의회와 애덤스 시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은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으로 불리는 INT 0586 법안으로 길거리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경찰의 초기 불심 검문을 포함한 모든 검문에 대해 검문의 이유와 검문 대상자의 인종과 나이, 성별, 검문 시 위력 사용 여부 등을 문서로 작성해 분기마다 시장과 시의장, 공익 옹호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웹사이트에도 게재해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애덤스 시장은 수사 당국이 불시 검문 등의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항 또는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조례안으로 인해 경찰은 치안 및 중대 사안에 안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에이드리언 애덤스 뉴욕시 의장은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검문에 나선다면 무엇 때문에 불시 검문을 하는 것인지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대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해당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해 애덤스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력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와 애덤스 시장 간의 불협화음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의원이 조례안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례안 갈등을 놓고 뉴욕시 의회가 경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충분한 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퀸즈에서 5건이 넘는 칼부림을 저지른 용의자가 빠르게 검거될 수 있었던 건 역시 경찰이 불시 신문을 통해 순찰 및 용의자 식별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라며 해당 조례안은 경찰을 거리 순찰이 아닌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게 만드는 조례안이 될 것이며 이는 공공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구진들이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2050년까지 3초에 1명씩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이로 인한 사망자가 28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에 따르면 UC 샌디에고 의과대학 파지치료센터는 항생제 내성세균, 즉 슈퍼버그에 의한 감염으로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 즉 3초에 1명씩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고 박테리오 파지를 통한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는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인간에게 만성적인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독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2019년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감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긴급한 세계 공중보건 위협입니다. CDC는 눈 부위 슈퍼버그 감염 사례는 2022년 5월부터 몇 차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월까지 미국 11개 주에서 방부제 없는 인공 눈물을 사용한 환자 50명 이상에게서도 슈퍼버그 감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슈퍼버그 감염 발병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18개 주로 퍼져 총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시력을 잃었으며 14명은 시력 저하로 고통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눈 외 다른 신체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한 환자도 수십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인공 눈물과 슈퍼버그 감염 사이 역학관계를 조사한 마로야 월터스 CDC 박사는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귀 부위에서 슈퍼버그 감염이 일어난 한 환자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 루푸스병을 앓아 면역체계가 망가진 이 환자의 귀에서 발생한 감염은 초기에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됐고 이 세균은 눈 부위 감염이 발생했던 환자들이 사용한 특정 브랜드의 안약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슈퍼버그와 일치했습니다. 이에 의료진들은 지난해 환자에게 박테리오 파지로 질병을 치료할 것을 제안했으며 병원균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파지를 확인했습니다. 미 전국의 과학자들은 해당 연구를 파지 3.0이라 부르며 파지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Z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10대 취업률은 밀레니엄 세대가 10대였을 당시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은 재정적 독립과 새로운 기회 등을 일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세에서 19세 청소년의 37%가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10대 취업률은 지난 40여 년간 대체로 하락세였는데 2014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대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엘버커키의 한 피자 가게 주인 닐로 곤살레스는
이전에는 10대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았으나 지금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3명을 쓰고 있다고 전하며 예전 10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활기차고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소매업 분야에 10대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재정적 독립과 새로운 기회 등을 일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많이 오른 물가도 10대들의 취업을 늘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집 임차료와 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한다고 많이 답한 반면 그 외의 학생들은 기름값과 자동차 보험료, 친구들과 놀 때 쓰기 위해 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 또한 도움이 됐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6세에서 24세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9.8%로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워싱턴주 포스터 고등학교 제니퍼 피찬바 상담사는 투컬라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8.99달러로 인상하자 10대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너드 칼리지의 엘리자베스 아나낫 경제학 교수는 노동시장이 빡빡할수록 10대 청소년이 더 많이 일한다며 10대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이 공동 설립한 Terraform Labs가 델러웨어 주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Terraform Labs는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벌어져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 한화로 5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권 씨가 3월 중순경에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미 검찰과 금융당국에 기소된 권도형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어제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총 자산 규모가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선이며 부채도 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채권자 수는 100명에서 199명 사이입니다. 테라폼랩스는 파산 보호 기간 추가 자본 없이도 직원과 공급 업체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청으로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대표 소송과 미국 소송을 포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탐색하는 동시에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테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가상자산 루나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루나는 한때 글로벌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5위에 이르렀으나 2022년 5월 갑자기 폭락하면서 테라 USD와 연동된 체계가 무너져 내리며 대규모 투매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약 400억 달러, 한화로 약 53조 5,800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이 여파로 자상자산 거래소 FTX, 헤지펀드 3에로우즈 캐피탈 등 굵직한 사업자들이 잇따라 파산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사기 및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기소됐지만 권 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양국 사법당국은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 사용 혐의로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한미 양국 검찰은 모두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3월 중순까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테라폼랩스 지분 92%를 보유 중이며 또 다른 한국 기업가 신현성 씨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기존 국제전화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지난해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개통해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동포청은 채팅 상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화,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퀸즈 웰렛 포인트 재개발 사업에 1,23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 지역 주요 개발사인 NYCFC는 웰렛 포인트 지역 2만 5천석 규모의 축구 경기장 건립을 포함해 저렴한 주택 2,500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에는 4만 평방피트의 공원과 시민 휴식 공간, 650명 정원의 공립초등학교, 250개 객실을 갖춘 신규 호텔 건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 재개발에 입점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은 소수민족과 여성, 지역 주민들로 최소 30%를 이뤄야 하며 주요 입점 기업들은 퀸즈 보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는 리포트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역 1단계 재개발 착공은 지난달에 시작됐으며 2단계 개발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이 지역 축구 경기장 건립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여름 방학 기간 중 학교 급식을 대신해 35개 주 아동 2,100만 명에게 1인당 석 달치 120달러를 식품 보조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5개 주에서는 불참을 선언해 썸머 식품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료 급식 대상자들은 4인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인 3만 9천 달러 이하인 경우로 유자격자의 7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4인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인 5만 5천 달러까지의 가정입니다. 이 EBT 카드를 받게 되면 푸드 스탬프와 같이 이를 다루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허용하는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운행되는 스쿨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뉴욕시 공립학교 계정을 갖고 있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앱을 통해 스쿨버스 운행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 사용자는 시 교육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학생 아이디 숫자를 입력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스쿨버스 실시간 서비스는 모바일을 비롯해 PC, 데스크탑으로도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